안녕하세요. 스페인어과 1학년 황소영입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속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중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스페인어로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스페인의 행운의 숫자와 불길한 숫자가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담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스페인어로 La unión hace la fuerza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니온은 연합이나 모임, 동사인 hacer는 만들다, fuerza는 힘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직역하면 단결히 힘을 만든다는 뜻인 셈이죠. 스페인어와 히스패닉 문화의 보급에 힘쓰는 세르반테스 연구소에 따르면 이 속담은 스페인 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며 같은 말로는 새끼 말 두 마리가 개를 문다는 말과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럿이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은 스페인어로 Muchos cocineros estropean el caldo라고 합니다. 코시네로는 요리사, estropear은 망치다, caldo는 스프라는 뜻으로 쓰였으니 이 말은 직역하면 많은 요리사들이 스프를 망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르반테스 연구소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속담은 첫 번째 속담과 달리 거의 쓰이지 않으며 같은 말로는 손이 많으면 솥이 무너진다 라는 말이 있고 반대되는 표현으로는 손이 많으면 일이 적어진다, 즉 사람이 많을수록 일이 쉬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행운의 숫자와 불길한 숫자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행운을 부른다고 여겨지는 숫자는 15와 7입니다. 15는 스페인과 멕시코 등의 여러 스페인어권 국가들에서 행운의 숫자로 여겨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반면 7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숫자인 만큼 행운을 부른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는데 스페인이 카톨릭 국가인 것으로 보아 가장 유력한 설은 크리스트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의 불길한 숫자인 13은 서양에서 보편적으로 불길하다고 여겨지며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 또한 크리스트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와 12제자, 총 13명이 마지막 만찬을 가졌는데 이때 12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배신하며 13이 불길한 숫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인어과 1학년 황서영입니다. 스페인어의 시제에는 직설법 가능, 불완료 미래 등을 포함한 생소한 것들부터 현재 미래까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가장 많이 쓰인다는 직설법 현재, 현재 완료, 과거, 불완료 미래, 그리고 진행형을 만들 때 쓰이는 분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제가 대부분의 경우 동사로 나타나는 만큼 스페인어의 동사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어에서 동사는 수와 인칭에 따라 동사의 어미가 변합니다. 한 시제 내에서 수와 인칭에 따라 6가지 변화를 하는 셈이죠. 이 때문에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어가 없어도 동사로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동사는 법, 시제, 태에 따라서 어미가 변하기도 합니다. 또한 스페인어의 동사는 크게 연계동사, 자타동사, 상황동사, 제귀동사, 상호동사, 단인칭동사, 조동사의 7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연계동사는 지속적이거나 확정되지 않은 일에 쓰고 단인칭 동사는 날씨나 기후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페인어 시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설법 현재 시제인데요. 이 시제는 현재 사실, 습관적 사실, 불변의 사실, 명령으로 쓰이며 미래나 과거를 표현할 때도 종종 쓰인다고 합니다. 한국어에 비해 스페인어는 과거형을 덜 사용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스페인어의 조동사인 아베르의 직설법 현재형에 과거 분사를 붙여 사용하는데요. 영어와 유사하게 경험, 결과, 완료, 계속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어의 현재 완료는 직역하면 사실 완료 과거라고 하며 과거에 해당한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설법 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라고도 하며 불완료 과거와 구분되는 시제인데요. 과거 시제는 사건의 끝이 있거나 시간, 횟수 등의 제한이 존재할 때 사용하는 반면 불완료 과거는 끝이 없는 진행 중인 사건이나 완곡 표현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 때문인지 과거 시제를 쓰는지 불완료 과거 시제를 쓰는지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동사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불완료 미래입니다. 불완료 미래 시제는 미래 사건, 현재 추측, 명령이나 금지, 의문이나 감탄에 쓰입니다. 영어의 be going to에 해당하여 미래를 나타내는 스페인어의 이르아 부정사와 비교하자면 불완료 미래가 더 강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또한 의무나 확신을 표현할 때는 주로 현재형을 사용하고 영어의 if와 비슷하게 쓰이는 접속사 se의 조건절에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입니다. 앞서 현재 완료 시제를 다뤘을 때 잠깐 과거 분사를 언급했었는데요. 과거 분사는 거의 모든 경우 성수가 변화하며 조동사와 함께 동사 역할을 하거나 그 외의 동사와 함께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등으로 쓰이며 과거 분사 중에는 이미 형용사로 굳어진 표현이 많습니다. 반면 현재 분사는 진행형을 만들 때 estar 동사 뒤에 현재 분사를 쓰며 과거 분사와는 다르게 인칭과 시제에 따라 형태를 바꾸지 않습니다. 동사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관계대명사와 함께 형용사 역할을 하며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에는 동사 뒤에 현재 분사를 써서 뭐뭐하면서 또는 뭐뭐해서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스페인어의 동사와 대표적인 5가지 시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시제 표현 배우기 독일어 편을 발표하게 된 독일어과 2013 주혜린입니다. 목차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와 시제, 속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인칭 변화의 규칙표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수와 인칭을 고려하고 이의 변화 형태를 알아봐야 됩니다.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수의 1인칭 이, 나는 어간에 에를 붙인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고 단수의 2인칭 두, 너는 어간에 에스테를 붙인 형태로 변화하게 되고 단수 3인칭 에아지에스는 순서대로 뜻이 그, 그녀, 그것이고 여기서는 또 이 에어지에스 셋 다 똑같이 어간에 테를 붙인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을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의 1인칭은 비어, 우리는 어간에 에n을 붙이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고 2인칭은 이어, 너희, 어간에 테를 붙인 형태로 변화하게 되고 3인칭 z는 어간에 z는 뜻이 그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변화는 어간에 n을 붙인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2인칭 존칭은 z, 그래서 어간에 n을 붙인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복수 3인칭과 2인칭 존칭이 철자가 똑같지 않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할 수 있는데 s, 그 앞에 있는 s가 대문자이냐 소문자이냐 차이로 구분을 하면 되고 발음했을 때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맥락을 파악해서 이게 2인칭 z인지 3인칭 z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인칭 비어, 3인칭 z, 그리고 2인칭 존칭의 z는 모두 어간에 n이 붙은 형태로 동사원형과 다를 바 없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칭 변화의 규칙 중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동사의 어간이 치음, 즉 s, ss, 에스테트, 테, 테체트로 끝날 경우에는 에스테가 아니라 테로 인칭 변화하게 됩니다. 가이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두가 가이스트로 변화하게 되는데 왜 더블 s가 아니냐? 그 이유는 가이젠 동사가 어간이 s로 끝나기 때문에 그저 테만 붙어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친 같은 경우에도 어간이 테체트로 끝나기 때문에 별도로 s가 붙지 않고 테만 붙어서 인칭 변화하게 된다. 두 번째는 테, 체하 n, fn, 게 n으로 끝날 경우에는 주, 에어, 이어에서 각각 에스테, 에테, 에테로 인칭 변화하게 되는데요.
예로서 레된 동사를 보시면 어간이 대로 끝나기 때문에 에스테와 이제 어간과 테 사이에 각각 이가 별도로 붙어서 변화하게 된다를 아시면 될 것 같고 바텐도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간이 에엘 혹은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복수 1인칭과 3인칭, 존칭과 같이 동사의 원형으로 인칭 변화하는 형태의 인칭 어미를 en 대신 n으로 대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동사들은 발음상의 편의를 위해 단수 1인칭에서 에엘 중 에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에를 뺀다 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오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예로서 한들는 ich에서는 한들레, viaziz에서는 한델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ich 같은 경우에는 발음상의 편의를 위해서 한델레가 되지 않고 에를 뺀 형태 한들레가 되고 viaziz에서는 en 대신 n으로 대체했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인칭 변화의 불규칙 같은 경우 불규칙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단수 2인칭과 3인칭만 불규칙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규칙의 종류가 있는데요. 뭐 딱히 종류랄 것도 없이 물론 다 암기를 해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어간 모음이 변하는 경우 어간이 뭐 대태로 끝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간 모음이 변하는 경우는 예로서 sehen 동사 그래서 du는 siehst, er sieht, ihr seht가 있고 sprechen du sprichst, er spricht, ihr spricht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어간의 모음이 변화함을 알 수 있죠. 애가 이로 혹은 이제 애가 i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간이 대태로 끝나는 경우에는 gelten 동사가 있는데 du giltst, er gilt, ihr giltet 이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종류 그냥 이런 형태가 있다 정도예요. 그래서 뭐 대태로 끝나기 때문에 gelten이 gilst로 바뀌어 이게 아니라 그냥 암기의 영역입니다. 이건 역시. 그래서 어쨌든 gelten은 du에서 gilst, er gilt, i아에서는 geltet으로 바뀌게 된다. 또 마지막으로 이외에 불규칙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geben에서는 gibst, er gibt, ihr gibt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 nemen은 du nimmst, er nimmt, ihr nimmt 이렇게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geben 동사도 어간 모음이 변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군요. 그래서 어쨌든 불규칙 변화는 이렇게 나눠놓긴 했지만 결국 암기의 영역이다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시제로는 이렇게 표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건 역시 수와 인칭을 고려해서 또 이제 또 다르고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 표를 이제 읽어드리기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규칙 변화만 따로 읽어드리자면 변화 2에서는 변한 어간, 2에서는 변한 어간의 에스테, 에어지에스에서는 변한 어간, 비어는 변한 어간의 에, 변한 어간의 에? 변한 어간의 에n입니다. 네,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이어는 변한 어간의 테, zi는 변한 어간의 en입니다. sein, haben, 네, 이게 뭔지 알려드려야지. 이것은 이제 현재 완료 시제인데요. 현재 완료 시제가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sein, haben의 동사를 이제 동사 자리에 쓰고 그리고 과거분사 pp형을 맨 뒤로 후치시키는 방식으로 문장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일반 동사, 분리동사, 비분리동사, 이하간으로 끝나는 동사를 이제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에 이제 따라서 알려드릴 건데 규칙 변화의 일반 동사는 개에 어간, 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분리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철이 분리전철이라는 거거든요. 분리동사라는 것. 그래서 전철과 어간 사이에 개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철, 개에, 어간, 태 이런 순서로 이제 형성이 된다.
그리고 비분리 동사는 그저 어간에 태를 붙여주시면 되고 이어간 같은 경우에는 게에를 붙이지 않고 그리고 어간에 뭐 이, 에, 체 이렇게만 붙여서 변화를 하게 된다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규칙 변화를 알려드릴 건데요. 일반 동사에서는 게, 변한 어간, en 이렇게 되고 분리 동사에서는 전철, 변한 어간, en 비분리 동사에서는 변한 어간에 en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인을 쓰는 경우가 이제 또 따로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이게 사인을 쓰는 경우가 현저히 하벤보단 적기 때문에 사인을 쓰는 경우를 나눠보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자동사, 혹은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자동사, 마지막으로는 일부 삼격 자동사로서 bleiben sein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사를 쓸 때 사인을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동태와 시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수동태와 시제에서 현재 과거 그리고 합법조동사를 쓰는 경우에 현재 과거 그리고 현재 완료가 있습니다. 이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에서는 werden 이제 쓰고 또 pp 형태를 맨 뒤로 보내고 과거에서는 werden 아니고 wurden 형태에다가 pp 형태를 맨 뒤로 보내고 화법조동사가 쓰이는 경우에는 둘 다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화법조동사의 현재 과거형을 각자 앞에다 써주고 이제 동사 자리에 써주고 pp형을 뒤로 각자 pp형과 그 다음에 werden 동사를 이제 각각 뒤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sein 동사에다가 뒤에다가 pp 플러스 wurden 형태를 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동태와 시제는 설명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그저 표로 간단히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독일어를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으로 속담을 준비해봤는데요. 속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거는 eine Hand wäscht die andere 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의 이제 독일 버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Viele Küche verderben den Brei 이렇게 나오는데요. 직역을 하면 많은 요리사들은 죽을 망친다 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똑같으나 직역을 했을 때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독일 버전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고요. 행운의 숫자와 불행의 숫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통 행운의 숫자 하면 생각나는 게 럭키 세븐이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행운의 숫자와 불행의 숫자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행운의 숫자는 4, 불행의 숫자는 1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행의 숫자가 13인 건 다른 이제 서구에서도 똑같이 쓰인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독일에서는 이렇습니다. 이로써 저의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외고 종합미디어 창작 동아리 플랫폼에 소속된 프랑스어과 이추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프랑스어 편 다양한 시제 표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복합과거, 반과거, 그리고 이 둘에 대한 예시를 통한 대조, 그리고 단순 미래, 근접 미래, 그리고 이 둘에 대한 예시를 통한 대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합과거라 함은 avoir 또는 être 동사를 조동사로 사용을 하고 그 뒤에 각 동사에 맞는 과거 분사를 사용하여 과거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복합과거는 대부분의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제로 특정 사건, 상황,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예문을 통해 알아보자면 첫 번째 문장인 J'ai passé 2 semaines à Paris는 내가 2주 동안 파리에서 보냈다 라는 뜻으로 파리에서 보냈다 라는 이 사건 자체를 묘사하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로
Elle est allée chez eux hier matin. 이라는 문장은 그녀가 어제 아침에 그들의 집에 갔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에 반해 방과거는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간은 1인칭 복수에서 ONS를 제거한 그 어간 부분을 방과거의 어간으로 쓰고 어미에는 이용, 이에, 즉 is, I 때, EONS, EUZ, IEN 때를 뒤에 붙여서 하나의 동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방과거는 주로 과거에 진행되던 사건, 그리고 과거의 습관, 아니면 배경, 날씨, 색깔, 배경적인 부분들을 묘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문을 통해 알아보자면 Mon ami chantait dans sa chambre 라는 문장은 나의 친구가 자신의 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다음으로 Il y avait beaucoup de nuages la semaine dernière는 눈이 많이 내렸다, 눈이 내렸다라는 그 날씨, 배경 자체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합과거와 방과거를 정확하게 비교해 볼까요? 복합과거는 특정한 동작, 갔다, 왔다, 올라갔다, 들어왔다, 돌아왔다 등 특정한 동작을 의미하는 반면 방과거는 과거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과거에는 뭐뭐 하곤 했었지와 같은 습관의 의미를 강조를 합니다. 또한 복합과거는 전화가 딱 울렸다, 폭탄이 터졌다, 숙제를 끝냈다 등 딱 한 시점으로 규정할 수 있는 특정한 사건을 묘사하는 반면 방과거는 그때 날씨가 좋았다, 사람들이 그 춤을 추고 있던 그 광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등 상황 그리고 뒤에 깔리는 그런 BGM 같은 배경을 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시제는 과거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문장 안에서 같이 쓰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주로 종속절에서 방과거를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알려주고 주절에서 복합과거를 사용하여 정확한 사건을 알려줍니다. Quand il faisait beau, je suis partie en France avec ma famille. 즉, 날씨가 좋았던 그 배경에서 내가 나의 가족과 프랑스로 떠났다라는 사건을 얘기해 줌으로써 배경과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어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 발표할 대원어고 40기 중국어과 김동훈입니다. 목차는 이러합니다. 중국어는 앞서 살펴본 언어들과 달리 시제라는 개념을 대입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유럽의 로망스어고 언어들과 달리 중국어는 오랫동안 시제 대신 상을 이용해 시간을 표현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중국어는 동사의 변형을 하지 않고, 즉 굴절을 하지 않고 능언동사, 시간부사, 조사 등을 문장에서 활용해 시간을 표현합니다. speak에 해당하는 동사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인어에서는 hablar, hablo, hablaré, 영어에서는 spoke, speak으로 시제에 따라서 동사가 굴절, 즉 형태가 바뀌는 것으로 시간을 표현합니다. 반면 중국어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뒤에 le, 앞에 yao를 붙이는 등으로 시간을 표현하고 동사 자체는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중국어의 시제의 특성이 조금은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경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논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흥미로워서 가져와봤습니다. 두 논문은 공통적으로 현대 중국어에서 각각 동태, 어기조사 le와 능언동사 yao, 회 등의 넓은 의미의 시제로서의 기능이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논문 모두 이 표현들의 발전 과정을 자세히 연구하기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만 이것까지 설명하면 조의 주제와 시간에 초과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 수행평가로 나중에 심의하고자 합니다. 중국어과라면 또는 중국어에 흥미가 있다면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어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여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은 완료를 표시한 동태조사 어기조사
경험을 표시하는 동태조사 国를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뉘앙스 차이가 조금 존재합니다. 我看了那本书 나는 그 책을 봤다. 我看过那本书 나는 그 책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태조사는 동사가 바로 뒤에 붙어서 사용합니다. 이때 동사 칸 자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은 메이로 합니다. 이때 러는 사라지게 되고 고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我没看那本书 나는 그 책을 보지 않았다. 여기에서 我没看的那本书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我没看过那本书 나는 그 책을 본 적이 없다. 주의할 점은 러는 완료를 나타내는 조사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문장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제라는 표현을 대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기본형은 我看那本书 나는 그 책을 본다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은 뿌로 합니다. 我不看那本书 나는 그 책을 보지 않는다. 진행태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사 正在를 활용해 표현할 수 있고 부정은 뿌로 합니다. 我在看那本书 나는 그 책을 보고 있다. 여기서 부정을 한다면 我不在看那本书가 될 것입니다. 다만 正在는 종사용 가능 여부, 반복 진행 표시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고 구분해야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지속태는 동태조사 저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정은 메이로 합니다. 저의 폰트가 약간 깨졌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我看着那本书 나는 그 책을 보고 있다. 저 또한 동태조사이기 때문에 칸 바로 뒤에 붙여서 활용합니다. 다음으로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은 능원동사, 즉 조동사 회와 야를 활용해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我会去中国的 나는 중국에 가게 될 수 있다 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영어의 could와 비슷하게 회는 능력을 표현하는데 쓰일 수 있으며 이미는 문맥에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능력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면 학습을 통해 습득한 초보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후에는 또한 我要去中国 나는 중국에 가게 될 것이다 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오는 과야오, 찌오야오의 임박태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야오는 해야 한다 라는 뜻도 있기에 나는 중국에 가야 한다 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문맥상 해석해야 합니다. 굳이 부정한다면 야오를 무용으로 바꿀 수 있긴 한데 이러면 의미가 변형되기에 주제에 맞지 않게 됩니다. 부사 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무언어체 표현이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在는 동사의 미래 반복을 표시합니다. 再见에서 이 在도 이러한 부사적 문구입니다. 여기 在의 폰트가 깨져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후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然后는 사실 접속사이지만 이허와 허라이와 의미가 약간 중첩되기 때문에 같이 넣어봤습니다. 然后는 선후 관계를 표현합니다. 先 A, 然后 B 먼저 A를 한 다음에 바로 다음 B를 한다라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허와 허라이는 이와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허는 이후, 미래를 표현합니다. 이허 니야 주의 이후에 즉 미래에 너는 주의해야 돼. 허라이는 그 후, 즉 대과거에서 과거로의 표현입니다. 后来我才明白 이는 대과거에서 과거, 현재로를 관통하는 표현입니다. 대과거가 있었고 과거에서 내가 이해를 했으며 서술하는 시점은 현재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后来你要注意는 틀린 표현입니다. 后来와는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야오는 미래를 표현하기에 의미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보호와 지속, 비지속 동사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속 동사와 지속 동사의 구분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비지속 동사는毕业, 졸업, 结婚, 결혼 등 일회성 동사입니다. 이는 경과 실황 보호와 함께 쓰이는데요. 我来北京一年了 이 문장에서 一年은 경과 실황 보호입니다. 나는 북경에 온 지 1년 되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실황 보호는 지속 동사가 쓰입니다. 我学了一年汉语 나는 중국어를 1년 동안 배웠다. 지속 실황 보호와 경과 실황 보호를 포함한 문장은 어순에 엄청난 양의 예어 사용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경과 실황 보호의 경과 실황 보호와 지속 실황 보호의 문장 어순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명사와 일반 명사 목적어의 위치,
호칭, 인명, 지명 등에 따른 예외사항 등도 있습니다. 이는 다 암기해야 합니다. 설명하면 엄청 재미있는 내용이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중국어는 특이하게 동사를 지속동사와 비지속동사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문법 규칙이 있습니다. 이처럼 표현을 확인을 하면서 중국어는 동사가 굴절하지 않지만 앞뒤에 여러 표현을 첨가하고 예사항을 두고 제한사항을 두면서 이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을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어 공통 관용 표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鸡多不下蛋 닭이 많으면 알을 낳지 않는다. 众人拾柴火焰高 많은 사람이 땔감을 모으면 화염이 높아진다. 이 두 가지가 주어 공통 관용 표현이겠습니다. 결론과 중국어 문법 학습에 대한 고찰입니다. 중국어는 굴절하지 않지만 어순의 변화 및 단어의 첨가, 특정 시간대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의 한정을 통해 시간을 표현합니다. 동사의 변형이 없고 어순만 확실히 하면 되기에 초보자에게 문법에 대한 진입 강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중국어 실력이 늘어갈수록 우리에겐 낯선 상을 통한 시간 표현방법을 학습하고 그에 따라 불가능한 표현, 예사항 등을 학습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어느 언어를 배우든 기본적인 회화를 익힌 후 문법을 익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니, 이것이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용 회화도 하지 못하면서 고급 문법을 무작정 암기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 의지를 저하하고 효율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는 것이 중국어는 정말 매력적인 언어입니다. 처음에는 난해했던 성조 변화, 한자 부수, 어순에 대한 제한사항 등의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파악되니 이제는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중국어 학습에 희열을 느껴볼 수 있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40기 중국어과 김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